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는 장윤선의 이슈토크 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현주 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색깔을 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슈토크 빅하고 맞습니다. 의원님 의상까지 이렇게 고려해 주시는 친절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녹색이네요. 네, 녹색. 이렇게. 네. 이게 녹색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네. 네. 요새 우리는 평화가 고픕니다. 그러니까요. 평화가 고픈 그런 네.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일 윤석열 정부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100일이 됐는데요. 네. 지지율이 100일밖에 안 됐네요. 100일밖에 네. 안 된 겁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그러게 드는데 말이에요. 의원님 좀 우선 지난 100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질문인가요? 네. 솔직히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좌충우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고 네. 뭐 그렇게 준비가 많이 돼서 당선되신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당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의 그 열방 거기에 힘입어서 정권을 교체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진 못했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또 개혁할 것들은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과도기적 정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새로운 정권은 다음 정권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안 한 것보다 조금 더 실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게, 예, 100일 축하 뭐 이런 그런데 얘기를 저는 빈말을 잘 못하기 못하는 때문에 성격이라.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한 의원님이라. 네. 아니 근데 네. 그런 거 빈말하는 거 요즘에 안 통해요. 싫어해요. 네,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솔직하게, 아주 싫어합니다. 예, 네. 분명한 태도가 제일 좋은데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난 100일 동안 있었던 이를테면 인사 실패라든가 정책 혼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뭔가 좀 준비가 잘 안 된 좌충우돌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번째 광복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 자유만 33번. 원래 처음에 이제 취임사 하실 때 자유 35번. 그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좀 인상적이셨습니까? 좀 새로 쓰는 취임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누가요? 정치권 안에서. 저는 사실 연설 비서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 비서관이 문제다. 제가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교체할 것 같은. 네. 네. 왜냐하면 8.15라는 거는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실망했던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15 때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내므로써 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기대할 만하구나 이런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꿈을 불러일으켰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지 못했다. 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로울 게 없었고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렇다고 제가 폄하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실무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월 15일 네. 어떤 역사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서사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또 통일에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 국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좌절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래서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자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담대한 구상 부분도 네. 사실 뭐 다 좋은 얘기지만 그냥 어떤 실무적인 것을 늘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제안을 북한에 한다든가 어떤 국제사회에 뭔가를 던진다든가 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없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볼 때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뭐냐.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좋은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연설문 안에 넣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요, 대통령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토론을 하고 연설문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대통령이야.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이 연설문에 녹여놓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어떤 정치인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대통령실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사실 크게 반향을 못 일으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게 뭔가 100일을 기념해서 인사혁신, 인사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요구된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그다음에 홍보수석 교체, 네. 뭐 대변인 교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아니다. 그게 네. 아니라 보강.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특보로 보강되는 것 이외에 다른 인사의 교체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지금 사실상 이준석 대표도 비상사태다. 사실은 네. 비서실이 문제다. 대통령실 내부가 문제다. 네. 여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큰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비상사태인데 네. 비상사태의 가장 이제 우리가 축을 세 가지를 보면 대통령실, 네. 그다음에 정부, 네. 그다음에 당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심각하냐? 전 대통령실이라고 보거든요. 1번 대통령실. 네. 아까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8.15 연설 하나도 이렇게밖에 못 쓰는. 못하느냐. 네. 연설비서관. 연설문도 문제고 네. 사실 이것은 연설문을 쓰는 게 그냥 비서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의를. 정말 우리가 이번에 8.15 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그것을 이끌어 가야죠. 네. 근데 비서실장이 그러한 역량이 과연 있느냐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기재부 그리고 관료 뭐 출신이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비서실장이 아닌 뭐 정무수석이 하든지, 뭐 누가 대신 하든지, 뭐 네. 누군가가 해야죠. 네. 그럼 비서실장이 시키고 그냥 가든지, 네. 그죠? 근데 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저는 뭐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 안 바꾸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검찰총장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누가 편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행정관 또는 내
아주 측근 비서, 수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 편한 사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것을 지휘해야 하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실장급 수석들, 이것은 사실은 나의 사적인 수족이 아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큰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네. 나를 보좌하면서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면 쇄신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절대 이것은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율 반등해봐야 큰 뭐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네.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네. 뭔가 잘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실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지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먼저 손을 대야 되고 홍보는 그게 잘 되고 나서 홍보 문제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내용이 부실한데 홍보 잘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지났습니다. 지나갔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이 제일 그거는 안타까워요. 80년대, 90년대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 국민들 눈밖에 계속 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고요. 네. 지금 보면 오늘까지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들을 선임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당 또한 비상 상황인 것인데요.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그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야말로 핵폭탄급 논쟁거리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던데요. 너무 할 말이 많았는지. 할 말이 맺힌 게 너무 많았다. 네,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던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구나 싶기도 네. 하고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었을까? 조금 뭐 전략적으로 내지는 뭐 그렇게 조금 영리하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절제된 오히려 회견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 특유의 리더십, 특유의 이준석 대표 특유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뭐냐면 그분이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가감이 없으시죠. 예, 가감이 없으신데 그게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뉴노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뭐 복선이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네.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게 또 인기의 비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기성세대하고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세대 차이구나. 네. 그래서 저하고도 한 10살 남짓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도 차이가 나고 저 윗세대하고는 더 차이 더 나고.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저도 아들 키웁니다만 네.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 나중에는 막 왜 저럴까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구나. 그래,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정미경 최고위원 생각이 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똑같아요. 네, 아들 있는 똑같아요. 엄마들은 이준석 대표를 너무 잘 이해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다가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우리 아들은 또 이준석 대표보다 더 어리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의식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이런 거 정서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보수 정당의 큰 틀에서의 세대의 갈등 그리고
노선 갈등 내지는 노선의 혁신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천착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어떤 캐릭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그렇게까지 그런 방식으로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조금만 이렇게 더 이렇게 순화해서. 네, 네. 하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은 더 이렇게 세련된 리더십으로 했더라면 그러면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입맛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감정적인 대목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중에 휴지가 없으니까 마스크로 눈물 꾹꾹 닦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솔직한 표현이 나왔어요. 뭐 그 자신을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었다. 이런 감정적인 내용도 좀 담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야당인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배은망덕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선거 때는 부려먹고 끝나니까 저렇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렇게 쫓아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에 대해서요. 네. 사석에서 좀 들으셨으니까 그런 표현은 이준석 대표를 향한 그런 욕설? 그런 뭐 그 아주 정확하게 그 표현까지 제가 들었다기보다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를. 뭐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주 냉정하게 국민의힘의 일원인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한테 피해가 오잖아. 응?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예.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거나 우리한테 피해가 오잖아.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우리를 위해서. 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거꾸로 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왜 참아야 되지?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원들이나 우리의 입장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죠.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이준석 대표가 참아줬으면 참 고맙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것도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그걸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한테 아무것도 우리는 주는 게 없잖아요. 뭐 명예로운 퇴진 얘기. 그거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참아줘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생각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사실 가식인가요? 위선이죠. 위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니,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요. 네. 정치가 그럴 때 보면 참 저는 정치가 씁쓸해요. 네. 냉혹하죠. 아니,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음. 야, 우리를 위해서 참아줘. 네가 이번에 희생 좀 해줘야겠어. 너도 할 얘기 많잖아. 그런데 좀 참아. 이번에 나중에 혹시 아니 우리가 봐줄지? 근데 그건 우리 지금 약속할 수 없어. 네. 이준석 대표가 참으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저항하고 할 때 뭐라고 자기의 그것을 외칠 때 그것은 자신의 권리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뭐 우리가 전 자유주의자예요. 네. 자유주의 보수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기존의 보수 그러니까 집단주의 또는 이제 권위주의 네. 이제 우리나라는 진보든 보수든
저 권위주의 시대에 오래 정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그런 게 강하거든요.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돼 이런 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희생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 사람 생각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보수정당의 기성 가치, 민족적 전체주의적 계획 경제를 수승상하는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수정당 어디로 나갈 것이냐 이념 논쟁까지 불을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언론도 잘 지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 간간히 나왔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저도 이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보수 정당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보수에서 자유주의적 보수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세대 교체와 함께 간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7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그 86 이후에 대학을, 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자유가 체득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뭔데 자기가 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지금 40대 이하는 체득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뭐든 아무리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치 나하고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 없는 거죠. 또는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는 나다 이런 게 있거든요. 탈권이.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네. 그래서 40대 이하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있는 거고 네. 사실 민주당이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권위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득권화돼 있는 거고요. 사실 보수 정당은 그게 늦었어요. 네. 그런데 20, 30대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수 정당이 더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이 흐름이 보수 정당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촉발시킨 거 맞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는 이런 어떤 세대적 동질감을 보수 정당 안에서 획득해내지 못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물론 이게 이대남이라는 좀 부정적인 또는 어떤 좋게 얘기한 공정이고요. 이런 이슈와 함께 이것이 불거지긴 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이분이 이제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캐릭터, 소위 네 가지라는 게 네.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자꾸 폄하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큰 흐름은 이준석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저같이 이현주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세대의 어떤 큰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간다. 보수 정당이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네. 결국은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시대의 뒤안길로 가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출현은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신당 창당이 나온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제 얘기는 그 소위 그 자유주의적 보수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부합하는 네. 그리고 2030이나 뭐 넓게 보면 한 40, 50대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권위적 또는 반공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어떤 보수 정당이 만약에 이 정당 안에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하. 결국에는 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돼 나가면서 민주당이 네.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준석 개인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죠. 음흠. 그냥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의 어떤 하나의 촉발점이 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계속 얘기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하나의 촉발시킨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준석 당 대표가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상 구인난에 빠졌다고 해요. 아무도 비대위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네, 그럴 것 곧 같아요. 조기 전당대회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 이제 당대표 하실 분을 돕는 게 나의 공천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대위원을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물망에 오른 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전직 의원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네. 들어가십니까? 비대위원으로? 모르겠는데 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요. 네, 예.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 뭐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가 될까요? 근데 솔직히 네. 주호영 의원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비대위가 조기 전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네.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별 네.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새로운 당대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승민 전 대표가 1위, 2위가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조사만 그랬다면 그냥 그 조사가 약간 특출난, 뭐 튀는 조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벌써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적합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요.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들은 그거는 소위 얘기하는 이 역선택이야. 뭐 우리 당 내부의 분위기를 볼 때 유승민, 이준석 절대 정치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거기는 완전히 죽은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말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왕따 당하고 있고 또 싫어하는 층이 분명히 있고 그 싫어하는 층은 우리 당의 주류죠.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분명히 불리한 여건 속에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어쨌든 국민 이기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의 힘은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당의 지지, 당원의 지지나 당심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민심이 더 중요하죠. 민심을 거슬러서 당심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항상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러면 민심은 어쨌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있다. 또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동정론이든 뭐든 조금 나름의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둘이 네. 합하면 한 40%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여론조사는 인지도, 지명도가 중요하고요. 네, 네. 그 속에서도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죠. 네. 그리고 그 아주 적극적인 그 이제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면 적극적인 부정 평가가 한 60% 정도 네, 네, 네. 대체적으로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인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반윤 정서가 상당히 높다 국민적으로. 그래서 반윤 주자가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저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배신자론이니 뭐 이런 게 그렇게 크게 그거 큰 틀에서 그걸 뛰어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경제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윤 정서가 좀 지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도 생각보다 조금 뭐 떨어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높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어쨌든 현재는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보다는 네.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안철수 의원의 관건은 뭐냐?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간장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어떤 입장으로 이것이 드러나느냐. 저는 네. 그것이 또 나중에 관전 포인트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이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윤핵관 소위 윤핵관의 이선 후퇴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뭐 물론 익명이긴 합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현직 의원들의 입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명으로 하면 더 좋은데 이게 비실명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나는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이 당의 컨트롤 타워로서 계속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윤핵관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윤핵관들이 좀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까? 전면에 나섰던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나섰죠. 안 나섰습니까? 아니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전면에 나서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윤핵관이 실패했다. 예. 아니 그냥 물론 전면에 충분히 못 나섰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당권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나 전면에 충분히 나섰고 그 나선 결과가 이거 아닌가. 나선 결과가 지지율 24% 이렇게 그렇게 됐다. 보이고요. 보인다. 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선다라고 한다면 비대위를 본인들이 맡으셨어야죠. 네. 차라리.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맡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것도 못하면 우리 정말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네. 이거를 비대위를 어중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공천할 때는 우리가 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윤핵관과 친윤은 좀 저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친윤이라는 것이야 뭐 대통령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큰 의미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정권 총기 입장에서 친윤이 맞는 수밖에 없죠. 근데 윤핵관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친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려 하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핵심 관계자니까요. 그래서 언론에다가도 대통령의 의중을 자꾸 흘리고 네. 뭐 그런 거죠. 그죠? 소위 말해서. 네. 그리고 인사할 때도 자꾸 개입하고 또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윤핵관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2030 세대가 특히 정말로 싫어하는 이 공정의 이슈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 찬스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 찬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네. 정치의 권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자신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자기의 메시지를 내고 자기의 노선을 밝혀서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 괜찮구나.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도 못 받고 별로 이렇게 호감도 못 얻으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 때도 내가 내 지지 세력을 엎어서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차피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줄을 서가지고 거기 그냥 묻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 줄을 서서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하는 네, 그런 네.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러면 자신의 권력이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럴 경우에 최대한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리를 가서 뭔가를 발휘하는 정도. 뭐 장관을 간다든지 대통령실을 간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래 열심히 뛰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어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또는
의원들을 줄 세워서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정책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고 원내대표나 어떤 당대표도 아니면서 또는 뭐 공천에도 당대표나 어떤 공천의 공적인 그것도 아니면서 또는 그러면서 공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원들한테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 공천 안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밑에 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앞장 세워서 실제로는 자기 정치를 하는데 실제 자기는 어떠한 지지나 국민들로부터 호감 못 받는 거면 이거 뭡니까? 이건 대통령 찬스죠. 불공정하기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옛날에는요. 가신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봉건적인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주권자 국민이라는 의식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공화제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공화제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높은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봉건적 정치 그리고 이런 대통령 찬스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동의할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 정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 행태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누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인터뷰였던 것 같아서요. 끝으로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그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00일 됐는데 사실 좀 좌충우돌한 면이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당이 저는 역사가 오래된 국민의힘이 제 길을 가기를 바라고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우리가 다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돕는 길이라는 게 잘못돼도 잘하고 있다라고 쉴드만 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도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잘못된 길을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현명한 국민이 되시도록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 촉발된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좀 진단해 봤습니다. 평소에 라디오 또 텔레비전 많이 출연하셔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